읽어주는 동화책 개구리 왕자. 아주 먼 옛날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어느 날 임금님은 선녀가 나오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이 황금공을 소중히 간직한 공주님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뜬 임금님의 손에는 황금공 3개가 들려 있었어요. 임금님은 새 공주님에게 하나씩 황금공을 나누어 주었어요. 두 언니와는 달리 막내 공주님은 잠을 잘 때도 황금공을 안고 잘 정도로 좋아했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 막내 공주님은 황금공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우물에 공이 풍덩 빠져버렸어요. 이걸 어쩌지? 내 소중한 황금공이 없어져 버렸어. 막내 공주님은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공주님,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세요? 깜짝 놀란 공주님이 고개를 들자 우물 위에 징그러운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주님은 황금공을 이야기했죠. 제가 그 황금공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 대신 저와 결혼해 주세요. 뭐라고? 황금공을 잡기 싫다면 어쩔 수 없죠. 개구리는 우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요. 다급해진 공주님이 말했죠. 그렇게 할게. 황금공을 꼭 꺼내줘. 개구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우물 안으로 풍덩 들어가 황금공을 입에 물고 나왔어요. 그런데 공주님은 황금공을 받자마자 성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공주님, 기다려요. 약속을 지켜야죠. 공주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무슨 일이냐? 임금님이 묻자 막내 공주님은 그만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개구리와의 일을 모두 말했죠.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니라. 네가 직접 문을 열어주어라. 막내 공주님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어요. 안으로 폴짝폴짝 뛰어들어온 개구리는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지금 배가 몹시 고프니 공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그건 싫어요. 네가 한 약속이니 그렇게 해주거라. 공주님은 얼굴을 찡그린 채 개구리 앞에 황금 접시를 쓱 밀어주었어요. 배가 고팠던 개구리는 음식을 싹 먹어치웠죠.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두 언니는 깔깔 웃으며 막내 공주님을 놀려댔어요. 막내 공주님은 엉엉 울면서 개구리를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죠. 이 버릇없는 개구리 같으니. 공주님은 자기 방에 들어오자마자 개구리를 방바닥에 힘껏 던져버렸어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개구리가 꼼짝도 하지 않자 공주는 덜컥 겁이 났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일어나. 너와 한 약속 다 지킬게. 막내 공주님의 눈물이 개구리의 몸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자 찬란한 빛과 함께 개구리가 멋진 왕자님으로 변했어요. 저는 이웃나라 왕자랍니다. 당신이 내게 흘린 따뜻한 눈물이 나를 마법에서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왕자님은 지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느 날
커다란 뱀이 하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걸 보고 검을 뽑아 뱀을 물리쳤어요. 그러자 뱀이 마녀로 변해서 마법으로 저를 개구리로 만들었죠. 그러다 한 선녀에게 우물가에 있으면 마법도 풀리고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 그 우물에서 살게 되었죠. 왕자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공주님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어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왕자님은 막내 공주님에게 청혼했어요. 며칠 후 둘은 결혼을 했고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손오공. 아주 먼 옛날 화과산이라는 높은 산에서 커다란 돌이 쾅 하고 깨어지더니 그 속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 왕이다. 이 돌 원숭이는 수렴동이라는 동굴로 원숭이들을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웠죠. 돌 원숭이는 200~300년 동안 화과산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 원숭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늙으면 죽겠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신선들은 영원히 산다는 원숭이의 말에 돌 원숭이는 신선의 제자가 되기로 했죠. 돌 원숭이는 신선을 찾아가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신선 밑에서 갖가지 도수를 익혔죠. 손오공이 수렴동으로 돌아오자 무서운 요괴가 원숭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감히 내 백성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손오공이 털을 뽑아 후 하고 불자 순식간에 수많은 원숭이가 나타나 무서운 요괴를 쫓아버렸어요. 요괴를 이긴 손오공은 우쭐해서 용궁으로 쳐들어가 용궁의 보물인 여의봉을 빼앗아 왔어요. 여의봉은 마음대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새 몽둥이였어요. 이제는 나를 당할 자가 없겠구나. 여의봉을 얻게 된 손오공은 더욱 거만해져 온갖 행패를 부리고 다녔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손오공을 당장 잡아와. 옥강상제는 무척 화가 나서 4명의 천왕에게 손오공을 혼내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손오공도 자기 털을 뽑아 천왕에 맞서 싸웠죠. 그때 동쪽 하늘에서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손오공, 너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늘을 어지럽히느냐? 네가 아무리 날뛰어도 내 손바닥 안을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오행산이라는 바위산에 손오공을 가두고 부적을 붙였어요. 그곳에서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라. 500년 후에 한 스님이 너를 구해줄 것이니라.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가던 삼장법사가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스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구해주시면 스님을 위해 뭐든 할게요.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다니 불쌍하구나. 마음씨 착한 삼장법사는 연부를 외워 손오공을 풀어줬어요. 그리곤 손오공에게 금태를 씌우고 함께 인도로 향했죠. 그러나 얼마 후 손오공이 말을 듣지 않자 스님은 입속으로 살며시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손오공은 머리가 아파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 후로 손오공은 삼장법사의 말을 잘 들었죠.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가는 길에 저팔계와 사오정도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늘나라 관리였던 저팔계와 사오정은 벌을 받아 요괴가 되었는데 불경을 구해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많은 요괴가 삼장법사 일행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은 멋지게 요괴를 물리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장법사 일행은 불이 활활 타는 화염산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산이 너무 뜨거워서 그 불을 끄려면 파초선이라는 부채가 있어야 했죠. 손오공은 파초선을 가진 우마왕의 부인인 철선공주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철선공주는 화를 내며 파초선을 붙여 손오공을 땅끝까지 날려보냈어요. 결국 손오공은 우마왕으로 둔갑해서 찾아갔죠. 오늘은 왜 이리 덥지? 여보, 저 파초선 좀 줘보시오. 철선공주는 의심 없이 파초선을 건네주었어요. 손오공은 재빠르게 파초선을 가지고 도망갔죠. 이 이야기를 들은 우마왕은 크게 화를 내며 손오공을 쫓아갔지만 손오공은 도술로 쉽게 물리쳤어요. 그리하여 삼장법사 일행은 화염산을 지나 무사히 인도에 도착했죠.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삼장법사, 먼 길을 오느라 수고했소. 부디 이 불경으로 고통 속 중생들을 건져주시오. 이렇게 해서 삼장법사 일행은 불경을 가지고 돌아가서 좋은 일에 사용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이솝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엄마 개와 아기 개. 어느 봄 엄마 개는 아기 개를 돌보고 있었어요. 얘야, 오늘은 걷는 법을 배우도록 하자. 야, 신난다. 아기 개는 신이 나서 방실방실 웃었어요. 엄마 개는 아기 개에게 걷는 시범을 보였죠. 아기 개는 엄마 개를 따라서 조금씩 옆으로 걸었어요. 그러자 엄마 개는 아기 개를 꾸짖었어요. 그렇게 옆으로 걷지 말고 엄마처럼 걸으라니까. 아니, 또 옆으로 걷는구나. 똑바로 걸으라고. 엄마 개가 또다시 아기 개를 나무라자 아기 개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발자국을 보세요. 엄마도 옆으로 걷잖아요. 발자국을 본 엄마 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나무꾼과 헤르메스. 가난하지만 착하고 부지런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날도 나무꾼은 굵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도끼질을 하는 바람에 손에 힘이 빠져 그만 도끼를 놓치고 말았죠. 도끼는 원을 그리며 날아가더니 연못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나무꾼은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 때문에 우느냐? 나무꾼이 고개를 들어보니 헤르메스 신이었어요.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헤르메스는 금도끼와 은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것이 네 도끼냐? 아니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쇠도끼를 들고 물었어요. 이것이 네 도끼냐? 예, 이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허허, 참으로 정직하구나. 이것도 선물로 주마. 헤르메스 씨는 3가지 도끼를 모두 줬어요.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큰 부자가 됐어요.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욕심 많은 친구가 나무꾼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죠. 여보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나무꾼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다음 날 욕심쟁이 친구는 나무도 하지 않고 도끼를 연못으로 휙 던지더니 엉엉 목 놓아 울었죠. 이번에도 헤르메스 씨는 금도끼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맞습니다. 그 도끼가 제가 잃어버린 도끼예요. 그러자 헤르메스 씨는 연못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욕심을 부린 그는 자신의 쇠도끼마저 찾지 못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기회를 놓친 마을. 어느 마을에 물건을 싣고 돌아다니는 장사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장사꾼은 언제나 말과 당나귀 등에 짐을 산더미처럼 싣고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나귀가 말에게 부탁했어요. 미안한데 내 짐을 조금만 더 지지 않겠니? 난 너무 힘들어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야. 하지만 말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당나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힘이 들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 당나귀는 그대로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내가 당나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모양이군. 가엾어라. 주인은 짐을 내려놓고 당나귀를 묻어주었어요. 할 수 없지. 이 짐들을 모두 말한테 실어야겠군. 결국 말은 당나귀가 졌던 짐까지도 몽땅 등에 실었죠. 말은 후회하며 비틀거리며 길을 갔답니다. 황금 달걀을 낳는 암탉. 옛날에 황금 달걀을 낳는 암탉이 있었어요. 황금 달걀을 낳을 시간이 됐는데. 날마다 주인은 암탉이 알 낳는 시간을 기다렸죠. 어느 날 주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옳지. 날마다 기다릴 게 아니라 암탉을 잡아서 한꺼번에 꺼내는 게 좋겠군. 주인은 곧 암탉을 잡아서 배를 갈라 보았어요. 맙소사. 암탉의 뱃속은 보통 암탉과 똑같았어요. 주인은 그제야 암탉을 잡은 것을 후회했지만 다시는 황금 달걀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솝 이야기는 2000년이 넘게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우화예요. 이솝 이야기 속에는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게으름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등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어머니 이야기.
한 어머니가 아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병이 깊어서 어머니의 마음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답니다. 아이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두 눈은 감겨 있었어요. 호흡은 끊어질 듯 약했죠. 때때로 숨을 크게 몰아쉬었는데 그것이 마치 한숨처럼 들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눈에는 근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한 초라한 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깥은 눈과 얼음으로 덮이고 찬바람이 살을 찢을 듯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노인은 말 안장덮개 비슷한 천으로 온몸을 둘둘 싸맨 차림이었죠. 몸이 얼어붙은 노인이 계속 덜덜 떨고 있는 데다가 마침 아이도 잠들었기에 어머니는 그를 대접하기 위해 맥주가 든 작은 주전자를 난로 위에 얹어서 데웠어요. 그 사이 노인은 침대 곁에 앉아서 가만히 아이의 요람을 흔들었죠. 노인 가까이 앉은 어머니는 숨을 헐떡거리는 병든 아이의 손을 잡았답니다. 우리 아이는 죽지 않겠죠? 신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진 않겠죠? 어머니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노인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은 긍정으로도 부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끄덕임이었어요. 노인은 바로 죽음이었죠. 고개를 떨군 어머니의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러다 두 눈이 감기고 어느새 그녀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사흘 밤낮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이의 병상을 지켰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머니는 무언가에 놀란 듯 번쩍 고개를 들었고 오싹한 냉기에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어머니는 놀라서 방 안을 여기저기 둘러보았죠. 노인은 사라졌고 아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죠. 벽 한쪽 구석에 낡은 시계에서 차르륵 태어 풀리는 소리와 함께 쿵 하며 무거운 시계추가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시계는 멈춰버렸죠. 어머니는 집을 뛰쳐나와 사방을 헤매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천지가 눈으로 덮인 가운데 한 여인이 검은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죠. 여인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죽음이 당신 집에 머물렀어요. 그가 당신의 아이를 안고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바람보다도 빨랐어요. 한 번 가져간 것을 죽음은 두 번 다시 되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어머니는 울부짖었어요. 죽음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난 어디라도 쫓아갈 거예요. 그러자 검은 옷의 여인이 말했어요. 물론 나는 죽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알려주기 전에 당신은 아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전부를 나에게도 불러줘야만 해요. 나도 그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나는 밤이랍니다. 당신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이 흘린 눈물도 보았고요. 그래요. 그래요. 불러줄게요. 전부 다 불러줄게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죽음을 뒤따라가서 아이를 찾아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밤은 꼼짝 않고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 두 손을 부여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수많은 자장가를 불렀지만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모든 노래가 끝나자 마침내 밤이 입을 열었죠. 오른쪽 검은 전나무 숲으로 가보세요. 죽음이 아이를 안고 그곳으로 가는 걸 봤어요. 숲속으로 한참 들어가자 길은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어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갈림길에는 가시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겨울이라 이파리도 꽃도 다 떨어지고 가지는 얼음으로 덮인 채였죠. 어머니가 가시나무에게 물었어요. 혹시 죽음이 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걸 보지 못했나요? 가시나무가 대답했어요. 봤어요. 하지만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을 거예요. 추워 죽겠어요. 얼어버릴 것 같다고요. 어머니는 가시나무를 꼭 껴안았어요. 덕분에 가시나무의 몸은 곧 따뜻해졌지만 가시가 살을 깊숙이 찌르는 바람에 어머니의 가슴에서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생기를 되찾은 가시나무는 싱그러운 초록 새순을 돋아내더니 살을 애는 듯 추운 이 겨울밤에 향기로운 꽃마저 피워 올렸어요. 슬픔에 빠진 어머니의 가슴은 그 정도로 뜨거웠던 거죠. 약속대로 가시나무는 어머니에게 죽음이 지나간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잠시 후 커다란 호수가 나왔죠. 호수 위에는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어요. 호수는 완전히 얼어붙지 않은 데다가 깊기까지 해서 걸어서 건너기는 불가능했죠. 하지만 아이를 찾으려면 그곳을 건너야만 했어요. 호수의 물을 모두 마셔버리면 가능할지도 몰랐죠. 물론 그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지만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바닥에 엎드려서 호수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호수가 말을 걸었어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랑 협상을 해요. 나는 진주모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당신의 눈동자는 내가 봤던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반짝이는군요. 눈물을 많이 흘려서 두 눈을 빼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호수 건너편에 있는 온실로 데려다 줄게요. 죽음은 그 온실에 살면서 꽃들과 나무들을 키워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인간의 생명이랍니다. 내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대답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어요. 마침내 어머니의 두 눈은 눈물과 함께 호수 속으로 떨어졌고 귀하디 귀한 진주가 되어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았어요. 호수는 어머니를 번쩍 들어올려서 그네를 태우듯 넘실넘실 데려가 반대편 호숫가에 내려놓았죠. 그곳에는 길이도 폭도 수마일이나 이어지는 참으로 이상한 모양의 집이 있었어요. 숲과 동굴에 있는 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올린 건물인지 얼른 판단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가엾은 어머니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과 함께 호수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내 아이를 데려가 버린 그 죽음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자 죽음의 온실을 돌보는 노파가 대답했죠. 죽음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여긴 어떻게 온 거요? 누가 도와주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신의 도움으로요. 신은 자비로우시니까요. 그리고 분명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어디서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나요? 난 당신의 아이를 모른다오. 게다가 당신은 앞을 못 보는군. 지난밤에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시들었어. 죽음이 곧 와서 그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거요. 모든 인간에게는 저마다 생명의 나무나 꽃이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겉보기에는 보통 식물과 다를 바 없지만 생명의 식물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심장이 뛰고 있거든. 어린아이의 심장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요. 꽃과 나무의 심장 소리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당신 아이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생각이지? 절망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전 들을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땅끝까지 걸어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당신이 땅끝까지 간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어. 그러지 말고 당신의 그 검고 긴 머리칼을 내게 줘. 당신 머리카락이 담스럽고 아름답다는 건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 난 그게 갖고 싶다오. 대신 내 흰 머리카락을 줄게. 뭐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드리겠어요. 어머니는 노파에게 아름다운 검은 머리카락을 주고 눈처럼 흰 백발을 받았어요. 그들은 함께 커다란 온실 안으로 들어갔죠. 꽃들과 나무들이 기이한 형태로 복잡하게 뒤섞여 자라고 있었어요. 히아신스가 유리덮개 안에서 고운 자태로 서 있는가 하면 원기왕성하게 핀 커다란 모란도 있었죠. 어항에 담긴 수초들은 대부분 싱싱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었어요. 물뱀들은 수초 위에 또아리를 들었고 검은 가재들은 수초 줄기를 잡아당겼죠. 웅장한 야자수와 떡갈나무, 플라타너스 등의 나무가 있었고 파슬리와 백리향 같은 식물도 보였어요. 모든 나무와 꽃에는 각자의 이름이 있었죠. 하나하나가 중국이나 그린란드 등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이었죠. 어떤 나무는 커다랗지만 아주 작은 화분에 심겨 있었어요. 그래서 서 있는 모양새가 불편하고 옹색했으며 화분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죠. 그런가 하면 평범하기 그지없고 초라한 작은 꽃들이 기름진 토양과 충족한 이끼에 둘러싸여 애지중지 귀하게 대접받는 것도 보였어요.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한 어머니는 이런 작은 식물 하나에까지 가까이 다가가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러다 마침내 무수한 심장 중에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알아냈어요.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한 송이 푸른색 붓꽃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작고 시들시들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꽃이었죠. 하지만 노파가 그녀를 말렸어요. 꽃에 손을 대면 안 돼. 죽음이 곧 도착할 거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그 꽃을 뽑으려 하면 당신은 다른 꽃들을 뽑아버릴 거라고 협박을 해. 그러면 그는 분명 겁을 먹을 거야. 꽃을 뽑으면 신에게 사유를 해명해야 하니까. 원래 죽음은 신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꽃도 마음대로 뽑아서는 안 되거든. 갑자기 싸늘한 냉기가 와락 밀려왔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어머니도
죽음이 도착했음을 직감했죠. 아니, 여기를 어떻게 찾아온 거지? 나보다 더 빨리 도착하다니 이상하군. 죽음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난 엄마니까요. 어머니가 대답했죠. 죽음은 팔을 뻗어 그 작고 여린 꽃을 뽑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꽃잎 하나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두 손으로 꽃을 완전히 감쌌죠. 혹시 자신이 연약한 꽃잎을 다치게 할까 두려웠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결코 손을 풀지 않았어요. 죽음은 어머니의 손에 입김을 불었죠. 북풍보다 더 차가운 소름 끼치는 냉기에 그녀의 손은 스르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무슨 수를 써도 당신은 날 이길 수 없어. 죽음이 말했죠. 하지만 신은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죠.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신이 원하는 일이라고. 나는 신의 정원사니까. 신의 나무들과 꽃들을 가져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 커다란 천국의 정원에 옮겨 심는 일을 해. 그러나 거기서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정원이 어떤 곳인지는 당신에게 말해줄 수는 없어. 제발 내 아이를 돌려줘요. 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죽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어머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꽃을 양손에 한 송이씩 움켜쥐고는 소리쳤죠. 여기 있는 꽃들을 몽땅 뽑아버리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꽃들은 건드리지 마. 당신은 당신이 불행하다고 했지. 그런데 다른 어머니도 당신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 셈인가? 죽음이 말했어요. 다른 어머니라고? 놀란 어머니는 움켜쥐었던 꽃을 모두 놓아버렸죠. 죽음이 말했어요. 여기 당신 눈이 있네. 호수에서 건져왔지. 물속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더군. 당신 눈인 줄은 몰랐어. 자, 도로 가져가. 이제 눈동자는 예전보다 더 맑게 빛날 테니 그 눈으로 당신 곁에 있는 깊은 우물을 한번 들여다봐. 당신이 뽑아버리려 했던 두 송이의 꽃의 이름을 말해주지. 그럼 당신은 우물 속에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게 될 거야. 아이들이 지상에서 보내는 모든 삶을 말이지. 당신이 파괴할 뻔한 것, 꺾어버리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야. 어머니는 우물을 들여다봤어요. 한 아이의 삶은 세상 전체의 축복이었죠. 그 아이 주변에는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행운이었죠. 반면에 다른 아이의 삶은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었어요. 그 아이가 가는 모든 길은 재앙의 가시밭길이었죠. 두 삶 모두 신의 뜻이지. 죽음의 표정은 엄숙했죠. 그런데 어떤 꽃이 슬픔과 절망의 삶이고 어떤 꽃이 축복의 삶인가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건 한 가지만은 가르쳐 주지. 두 송이 꽃 중에서 한 송이는 당신 아이의 꽃이야. 당신이 방금 우물 속에서 본 두 가지 운명 중에서 하나가 바로 당신 아이의 미래인 거지.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힌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쪽이 내 아이의 운명인가요? 말해줘요. 가엾은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내 아이를 재앙에서 구해달라고요. 아니, 차라리 그 애를 데려가요. 차라리 신의 나라로 데려가요. 제 눈물과 애원 따위는 상관 마세요.
제가 한 말도, 제가 한 행동도 모두 잊어버려요. 이해할 수 없군. 아이를 돌려달라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라는 거야?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신에게 기도를 올렸어요. 신이시여, 제가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청을 했다면 제 청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 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옵소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는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그러자 죽음은 아이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렸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벤니스의 상인. 옛날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던 날 항구 근처를 거닐던 안토니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토니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만약 파도가 거세져서 내 전 재산이 담겨있는 배가 부서진다면 난 빈털터리가 될 거야. 미리 걱정하는 건 좋지 않아. 잘 될 거야.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아참, 바사니오, 그 아가씨와는 어떻게 됐나? 바사니오는 포샤라는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지만 재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포샤에게 청혼할 수 없었어요. 바사니오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적어도 3천 더컷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빌려줄게. 배를 담보로 빌리면 돼. 두 사람은 베니스에서 가장 악독하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샤일록을 찾아갔어요. 돈은 석 달 안에 갚을 것이고 안토니오가 보증을 서줄 것이요. 평소 안토니오는 길거리에서 샤일록을 만나면 침을 뱉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샤일록은 그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흔쾌히 허락을 했죠. 대신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 보증인의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내는 것이 어떻소? 샤일록의 끔찍한 거래 조건에 바사니오는 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안토니오는 차용 증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답니다. 한편 포샤는 구혼자들이 금, 은, 납으로 만든 세 상자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많은 남자가 찾아왔지만 포샤 아버지의 유언을 알아맞히지 못했죠. 어느 날 바사니오가 찾아왔어요. 신중히 생각하던 바사니오는 이제까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납상자를 골랐죠. 상자 안에는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바사니오는 포샤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편 악독한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쁨을 참을 수 없었죠. 드디어 복수할 때가 되었다. 바사니오는 빌린 돈의 3배나 많은 돈을 준다고 했지만 샤일록은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바사니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포샤는 법관인 사촌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사촌 오빠가 보내온 답장과 법관 옷을 받은 포샤는 베니스로 떠났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남자로 변장한 포샤는 재판장에게 사촌 오빠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포샤는 사촌 오빠가 대신 보낸 벨더자 박사가 되어 재판에 참여했죠. 샤일록, 피고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소?
길었어. 계약서대로 하겠소. 샤일록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건 말건 원수 같은 안토니오의 가슴살만 베어내면 그만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안토니오는 포기한 듯 말했죠. 샤일록에게 자비심 따위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재판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재판관님, 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샤일록이 벌컥 신경질을 냈어요. 잠시 후 재판관 포샤는 판결을 내렸어요. 안토니오는 샤일록의 칼을 받을 준비를 하시오. 샤일록은 포샤의 판결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자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 부둥켜 안았죠. 샤일록이 칼을 쥐고 안토니오에게 다가서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재판관 포샤가 크게 외쳤어요. 만약 피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당신은 모든 땅과 재산을 빼앗길 것이오. 증서에는 오직 살만 1파운드라고 적혀 있었으니 말이오. 샤일록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어요. 샤일록은 원금의 3배를 받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포샤가 가로막았죠. 결국 샤일록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재판에서 지고 말았답니다.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는 벨몬트로 돌아갔어요. 두 사람은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포샤였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얼마 후 포샤의 넓은 정원에서 환영과 축하의 잔치가 열렸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엄마 찾아 산말리. 이탈리아에 사는 마르코는 부모님, 형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살림이 어려워지자 어머니는 돈을 벌러 다른 나라로 가야만 했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는 마르코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마르코, 엄마가 돈 많이 벌어올 때까지 착하게 자라야 한다. 알았지? 어머니는 마르코와 형을 꼭 안아주고 배에 올랐어요. 그 후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메키네스 시집에서 건강하게 계시다는구나. 어머니가 편지와 함께 보내준 돈으로 집안 형편은 점점 나아졌죠. 그런데 몇 달 후 어머니의 편지가 뚝 끊기자 가족들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머니와 다시 연락할 방법은 없었죠. 다시 몇 달이 흐르자 마르코는 결심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어머니를 찾겠어요. 뭐라고? 12살인 네가 그 먼 곳까지 갈 수 있겠니? 결국 아버지는 마르코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마르코, 조심해야 해. 아버지, 형, 다녀올게요. 그동안 건강하세요. 마르코를 태운 배는 촤 물살을 가르며 출발했어요. 3주일이 지나자 배는 아르헨티나에 가까워졌어요. 마르코는 여행하는 동안에 한 할아버지와 가깝게 지냈죠. 딱한 사정을 들은 할아버지는 기운을 북돋아 주셨어요. 배는 한 달 만에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죠.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마르코, 나도 그동안 네 덕에 즐거웠단다. 꼭 엄마를 찾게 되길 바래.
마르코는 우선 어머니를 아는 잡화점을 찾아갔어요. 잡화점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맥키네스 씨 댁을 아는 아이를 소개해 주었죠. 마르코는 그 아이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어요. 여기가 맥키네스 씨 댁이죠? 그분은 좀 멀리 코르도바로 이사 가셨는데. 아, 엄마를 만나려면 그분을 만나야 하는데. 소녀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마르코의 사정을 듣고 말했죠. 그런 딱한 사정이라면 내가 도와주마. 코르도바로 가는 기차를 타려면 로사리오로 가야 한단다. 그곳에는 내 친구가 살고 있으니 너에게 길을 알려줄 게다.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배에 올라탔어요. 엄마도 이곳을 지나며 저 강기슭을 보셨겠지. 마르코는 하루에 한두 번 빵과 소금에 절인 고기를 먹고 밤에는 가판 위에서 잠을 잤어요. 로사리오에 도착한 마르코는 아저씨의 친구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죠. 마르코는 길가에 앉아 주르르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마르코. 고개를 들어보니 배 안에서 함께 지냈던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마르코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그래, 기차표면 사면 엄마를 볼 수 있겠구나. 다음 날 마르코는 할아버지와 사람들의 도움으로 코르도바로 떠나는 기차에 오를 수 있었어요. 코르도바에 도착하자 마르코는 맥키네스 씨 집을 찾아갔어요. 여기가 맥키네스 씨가 살고 계시는, 그분은 얼마 전에 투구만으로 이사를 했는데. 할머니의 말에 마르코는 그만 맥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어요. 마르코는 마을 입구로 달려나와 수레에 짐을 싣는 아저씨에게 투쿠만까지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미안하지만 이 수레는 투쿠만으로 가는 길목까지만 간단다. 그래도 좋다면 데려다 주지. 마르코는 보름 만에 투쿠만으로 가는 길목까지 도착할 수 있었죠.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 조심해서 가거라, 마르코. 고맙습니다, 아저씨. 마르코는 투쿠만을 향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런데 마르코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르코의 어머니는 맥키네스 씨 부부를 따라 몇 번이고 이사를 하면서 병이 들고 말았어요. 게다가 편지를 전해주던 메렐리 씨마저 세상을 떠나 연락이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드디어 투쿠만에 도착한 마르코는 한 가게에 들어가 물었어요. 저 맥키네스 씨 댁이 어딘지 아세요? 맥키네스 씨? 그 사람은 지금 두고만 없는데. 가게 주인은 실망하는 마르코를 보고 숲 근처까지 가서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밤새 걸어 맥키네스 씨 댁에 도착한 마르코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머니, 마르코가 왔어요. 어서 집에 가요. 정말 마르코니? 이게 꿈은 아니겠지? 그 후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는 마르코와 함께 이탈리아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해바라기와 채송화. 담장 옆에 키 큰 해바라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피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키 작은 채송화도 알록달록 꽃망울을 피우고 있고요. 그런데 해바라기가 해를 가리자 채송화는 그만 화가 났어요. 얼굴 좀 치워. 너 때문에 그늘이 져서 내가 마음껏 얼굴을 펼 수가 없잖아. 누가 너보고 키가 작으래? 싫으면 네가 나보다 키가 크면 되잖아. 너 지금 뭐라 했어? 멀 때까지 키만 커가지고 얼굴은 너보다 누렇기만 하면서. 이번에는 해바라기도 큰 키가 휘청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너는 난쟁이 똥자루만 하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 나처럼 저 시원한 바람도 따뜻한 볕도 마음껏 쐬지 못해서 얼굴은 얼룩덜룩해가지고 예쁘다고 착각하는 소리라니. 그럼 너는 저 땅 밑에서 흐르는 물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노랫소리 들을 수 있어? 아무래도 다툼은 끝이 없으려나 봐요. 그때 벌 한 마리가 날아왔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해바라기가 나더러 난장이라고 하잖아. 네가 먼저 나보고 얼굴이 어떻다고 했잖아. 해바라기와 채송화는 벌에게 서로를 탓하느라 바빴어요. 너희는 서로 잘났다고 싸우기만 하니 다른 삶은 모르겠구나. 벌은 이렇게 말하고는 다른 데로 쌩 날아가 버렸어요. 뭐라고? 해바라기와 채송화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깜짝 놀라 동시에 되물었죠. 다른 삶이라고? 그러나 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날아간 뒤였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볼 틈조차 없었죠. 다 너 때문이야.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됐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해바라기와 채송화는 벌의 이야기에 더 화가 나고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더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었죠. 그만, 그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나비가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해바라기야, 너는 키가 커서 해바라기잖아. 채송아, 너는 키가 작아서 채송하고. 만약에 해바라기가 키 작은 채송아처럼 된다면 해바라기일 수가 있겠니? 또 채송아가 해바라기처럼 키가 커버리면 채송아라고 할 수 있겠어? 해바라기는 키가 커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채송아는 키가 작은 대신 땅속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 나비의 말을 듣고 보니 채송아는 해바라기처럼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났어요. 해바라기도 채송아처럼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안도의 숨이 절로 나왔어요. 채송아야, 해바라기가 해를 가리기도 해야 뜨거운 볕에 얼굴을 그을리지 않고 예쁜 얼굴을 할 수 있잖아. 해바라기야, 채송아가 땅속 시냇물 이야기를 조잘조잘 들려줘야 그렇게 방긋방긋 즐겁게 웃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러고 보니 해바라기도 채송아도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한 곳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같이 하는 친구 덕분에 찡그리지 않고 웃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해바라기도 채송아도 까맣게 잊었던 거예요. 그제야 채송아와 해바라기는 서로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죠. 미안한 마음에 해바라기를 올려다보니 채송아는 해바라기의 모습이 믿음직하게 느껴졌어요. 해바라기도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보니 채송아가 정말 예뻐 보였답니다.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둘은 속마음을 서로에게 살며시 전했어요. 미안해, 채송아야.
나도 미안.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껏 얼굴을 펼 수 있었어. 둘 사이를 바삐 오가던 나비는 그제야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이제 너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벌도 그런 말을 하던데. 응, 너희는 이제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될 거란 뜻이야. 나비는 친절하게도 해바라기와 채송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귓속말로 설명하느라 바빴어요. 정말? 그럼 우리도 너처럼 날 수 있단 말이야? 나비야, 넌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채송화와 해바라기는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나비처럼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마음이 벅차올랐죠. 그러자 조금 전까지 다툰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웠어요. 나비가 아름다운 자태로 나풀나풀 날 수 있는 까닭은 자신들과 다른 마음, 다른 태도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채송화와 해바라기는 이제 더는 다투지 않았어요. 둘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며 그해 여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가끔 힘들 때는 나비가 해준 말을 떠올리며 서로를 향해 더 환하게 웃어주었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정말 이듬해에는 담장 옆뿐만 아니라 길 건너 뚝길에서도 해바라기와 채송화를 볼 수 있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담장 높이만큼. 울타리 만들기 놀이는 아이들에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놀이예요.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려 울타리 만들기 놀이를 하던 욕심 많은 너구리가 심통을 부리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너구리는 기분이 많이 상해 있어요. 오소리, 담비, 토끼는 늘 제멋대로인데다 고집불통인 너구리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배려심 많은 토끼는 너구리와 친구들을 화해시켜 보려 했지만 너구리는 툴툴거리며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속상해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튿날 아침, 너구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토끼를 찾아가 놀자고 졸라댔어요. 토끼는 동생이 아파서 집에 있어야 한다고 거절했죠. 그러자 너구리는 다시는 너하고 안 놀 거야! 라고 화를 내며 가버렸어요. 이튿날 너구리는 오소리와 담비를 불러 울타리 만들기 놀이를 시작했죠. 너구리는 예쁘게 박아놓은 말뚝을 초록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오소리가 하늘색을 칠하겠다고 하자 다툼이 생겼어요. 또 심통이 난 너구리는 말뚝을 뽑아 던지며 다시는 너희랑 안 놀아! 하고는 어제처럼 집으로 돌아갔죠. 너구리는 친구들이 찾아와도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구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토끼가 너구리 집으로 문병을 갔죠. 꾀병을 앓았던 너구리는 토끼가 찾아오자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자기와 놀아주지 않았던 토끼가 여전히 미웠어요. 어느덧 너구리는 혼자 노는 게 편해졌죠. 혼자 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 보면 자꾸 싸우게 돼. 너구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너구리는 좋아하는 놀이도 할 겸 친구들에게 방해받지 않게끔
담장을 높이 쌓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튿날 아침부터 너구리는 담장을 쌓았죠. 무릎 정도까지 쌓았을 무렵 오소리가 담장을 폴짝 뛰어넘어와서 같이 놀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소리가 담장을 쌓는 이유를 묻자 너구리는 넝쿨 장미를 키우기 위해서라고 얼른 둘러댔죠. 너구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담장을 폴짝 뛰어넘어온 오소리 때문에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담장을 더 높이 쌓아야겠어. 드디어 너구리는 오소리와 담비가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높게 담장을 쌓았어요. 담장 높이만큼 기쁨도 커졌죠. 그렇지만 너구리는 담장을 더 멋지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답니다. 너구리는 내벽과 외벽을 달리한 이중 담장을 쌓기 시작했어요. 일이 많아졌죠. 토끼가 찾아와도 너구리는 건성으로 몇 마디만 할 뿐 담장 쌓기에 열중했어요. 친구들의 도움은 더더욱 사양했죠. 담장은 아무도 넘을 수 없을 만큼 견고했고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점점 두텁고 높아졌지만 너구리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어느덧 견고한 성처럼 담장이 높아지자 너구리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담장이 높은 탓에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햇볕도 들지 않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친구들의 발걸음이 끊긴 후 담장 쌓는 일을 처음부터 조용히 지켜보아온 늙은 수리부엉이가 너구리에게 말했죠. 얘야, 이제 너는 담장 높이만큼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야. 담장이 너무 높아서 네 친구들의 마음이 천해지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수리부엉이는 말을 마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래도 너구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런데 너구리는 그만 탈이 나고 말았어요.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한 탓인지 자꾸만 기침이 나왔죠. 주위를 둘러보니 담장 공사를 시작할 때는 여름이었는데 어느덧 겨울로 들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담장은 너구리가 바라던 대로 아주 높고 견고해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조차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너구리는 마음까지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감기로 고생하는 동안 찾아오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 보니 마음이 더욱 허전했어요. 차츰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누가 날 친구로 받아줄까? 너구리 기침소리에 밤잠을 설친 수리부엉이가 너구리의 넋두리를 들었어요. 수리부엉이는 곧장 밤을 뚫고 날아가 토끼에게 이 사실을 전했죠. 토끼는 슬픔에 잠겨있을 너구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튿날 아침, 토끼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너구리가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 너구리 집을 찾아갔어요. 너구리는 아무 말 없이 건넨 토끼의 팥죽에 눈물이 왈칵 솟구쳤어요. 감기가 나을 때쯤 너구리는 그동안 정성 들여 쌓았던 담장이 문득 흉측하게 느껴졌어요. 너구리는 높은 담장 때문에 답답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너구리의 마음을 읽은 토끼는 담장 허물기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높다란 담장이 조금씩 허물어지자 친구 오소리와 담비도 놀러왔죠. 하하호호,
친구들과 너구리의 웃음소리가 허물어진 담장 밖으로 예전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어요. 읽어주는 동화책 구두장이와 엘프. 옛날 어느 곳에 한 구두장이가 있었어요. 이 구두장이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점점 가난해져서 마침내 꼭 한 켤레의 구두를 만들 정도의 가죽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그날 밤 그는 다음 날 아침 구두를 만들 생각으로 가죽을 잘라 본을 떠놓았어요. 그런 후에 마음씨 착한 이 구두장이는 잠자리에 누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마친 후 이 구두장이는 일을 시작하려 작업 탁상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탁상 위에는 깔끔하게 완성된 2개의 구두가 있었어요. 그는 몹시 놀랐는데 도저히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는 구두를 들고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어찌나 박음질이 매끄럽게 되어 있는지 한 땀도 어긋남이 없는 최고의 구두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두를 사러 손님이 왔어요. 손님은 그 구두를 보고 매우 만족해서 평소보다 많은 돈을 내고 구두를 샀죠. 덕분에 구두장이는 그 돈으로 구두 2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는 밤에 그 가죽을 잘라 본을 떠놓고 다음날 아침 새로운 기분으로 구두를 만들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구두장이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완벽한 구두 2켤레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구두를 사러 온 손님은 2켤레의 구두를 보자 매우 만족해서 4켤레의 구두를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내고 사갔어요. 다음 날 아침 구두장이가 눈을 떴을 때 또 4켤레의 잘 만든 구두를 발견했죠. 이렇게 밤이면 구두장이는 가죽을 잘라 본만 떠놓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구두가 완성되는 식으로 계속 일이 진행되었죠. 그래서 구두장이는 마침내 부자가 되었어요.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둔 어느 날 밤 구두장이는 많은 구두본을 잘라놓고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부인에게 말했죠. 여보, 오늘 밤은 우리가 잠을 자지 말고 누가 우리를 돕는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부인도 그의 말에 동의하고 촛불을 밝혔죠. 그리고는 부부는 방 한 구석에 늘어뜨린 커튼 뒤로 몸을 숨겼어요. 자정이 되자 어디선가 2명의 귀여운 벌거숭이 난쟁이가 나타났죠. 엘프였어요. 이들은 탁자 위에 앉아서 구두장이가 잘라놓은 가죽 조각들을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뛰어난 솜씨로 구두를 깁기 시작했어요. 구두장이 부부는 보면서도 눈을 믿을 수 없었죠. 2 벌거숭이 난쟁이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작업을 모조리 마무리했답니다. 완성된 구두를 탁자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은 그들은 재빨리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부인이 말했죠. 그 난쟁이들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꼭 보답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입지 않고 뛰어다니다가는 꽁꽁 얼어버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보? 난 그 난쟁이들이 입을 작은 셔츠와 재킷, 속옷과 바지, 양말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당신은 그 난쟁이들에게 맞는
작은 구두를 한 켤레씩 만들어 주세요. 알겠어. 나도 같은 생각이요. 구두장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모든 작업이 끝나자 부부는 구두본 대신에 두 벌의 작고 예쁜 옷과 구두를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죠. 그리고 나자 그들은 다시 어제 그 커튼 뒤에 숨어서 난쟁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자정이 되자 어제 그 난쟁이들이 깡충깡충 뛰며 나타났죠. 난쟁이들은 변함없이 곧바로 일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탁자 위에 언제나처럼 재단한 구두본 가죽 대신에 작은 옷과 구두가 있는 걸 보고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무척 기쁜 기색을 띠었죠. 난쟁이들은 재빨리 작은 옷을 집어들어 단숨에 멋지게 차려입고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근사하고 멋지게 되었으니 더는 구두장이 일은 하면 안 되겠군. 그리고 난쟁이들은 의자 위로 또 탁자 위로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즐겁게 춤을 추었죠. 이윽고 난쟁이들은 춤을 추며 집에서 사라졌어요. 그 후로 난쟁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구두장이 일은 점점 더 잘 되었고 손대는 일마다 성공하여 한평생 잘 살았다고 해요. 읽어주는 동화책 슬기로운 소녀.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요. 이 농사꾼은 너무도 가난해서 가진 것은 작은 집 한 채와 슬기로운 딸이 하나 있을 뿐이었죠.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왕에게 청을 드려서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얻도록 해봐요. 왕은 이 부녀의 살림살이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넓은 들에 한 구석을 내주었죠. 아버지와 딸은 이 땅을 갈아서 보리, 수수 따위의 곡식을 심으려고 열심히 땅을 일구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밭갈이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흙 속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죠. 파보니 순금으로 만든 절구통이었어요. 얘야, 이건 참으로 귀한 것이다. 왕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 기회를 열어주셨으니 이것 마땅히 배아에게 드려야 한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우린 절구통을 발견했지만 절구공이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 소용 없어요. 차라리 가만 있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절구통을 갖고 왕에게 갔죠. 배아께서 주신 토지에서 얻었으므로 배아에게 바칩니다. 왕은 그 절구통을 보더니 물었죠. 이것 외에 또 다른 건 발견하지 못했느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절구꽁이도 가져오너라. 왕은 이렇게 명령했어요. 농사꾼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죠. 절구꽁이는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왕은 농사꾼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직한 농사꾼을 끝내 감옥에 가두었죠. 절구꽁이를 갖고 올 때까지 저놈을 단단히 가두어라. 감옥에는 아침 저녁으로 빵과 물을 날라다 주었죠. 그러나 농사꾼은 먹을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진작 딸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걸. 진작 내 딸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농사꾼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통곡할 뿐이었죠. 간수는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 농사꾼은 음식도 먹지 않고 온종일 내 딸의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 걸 하고 울기만 하니 어떻게 할까옵시오. 농사꾼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왕이 명령했어요. 농사꾼이 끌려오자 왕이 물었죠. 너는 왜 딸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 걸 하면서 울기만 하느냐? 너의 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느냐? 예, 제 딸이 말하기를 절구공이도 없는데 그 절구통만 가져가면 무엇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우기고 갖고 왔습니다. 너한테 그렇게 똑똑한 딸이 있단 말이냐? 그럼 지금 이곳으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농사꾼의 딸은 왕이 앞에 나가게 되었죠. 왕이 딸에게 말했어요. 네가 정말 그렇게 똑똑하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너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네가 잘 해결한다면 너희 아버지는 물론 놓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왕비로 삼겠다. 예, 반드시 맞춰보겠습니다. 왕은 시험 문제를 내놓았죠. 옷을 통 입지 말되 발가벗으면 안 되고 말이나 마차도 타지 말고 길을 지나거나 비키지도 말고 나에게 오너라. 그럼 너를 왕비로 삼아주겠다. 농사꾼의 딸은 궁전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옷을 다 벗은 후 물고기를 잡는 큰 그물로 온몸을 칭칭 감아 살이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 옷을 벗고도 발가벗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은 돈을 주고 당나귀 한 마리를 빌렸어요. 그리고 당나귀 꼬리에 자기 몸에 감긴 그물을 맸죠. 그러자 마치 당나귀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말이나 마차를 타서는 안 된다는 뜻에도 어긋남이 없었죠. 그런데 이 당나귀는 마차 바퀴가 난 자국만 지나서 달려갔기 때문에 길을 지나지도 않고 길을 비켜서도 안 된다는 조건에도 들어맞았죠. 이렇게 해서 농사꾼의 딸이 왕의 앞에 나타나자 왕은 탐복하며 기뻐했어요. 과연 똑똑한 딸이로다. 그리하여 농사꾼은 석방되고 딸은 왕비가 되어 넓은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몇 해가 흘렀어요. 어느 날 왕이 군대를 사열하게 되었죠. 그때 마침 궁전 앞에서 나무 장수들이 장작을 팔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짐차에 소를 메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메고 있었죠. 그 사람 중에 3마리의 말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죠. 그런데 그 새끼가 도망쳐서 짐차에 매여 있는 2마리의 황소 가운데 가서 누워버렸어요. 장사꾼들은 이 망아지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 서로 때리고 치며 야단이었죠. 저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 싸움은 점점 더 커졌어요. 아무리 해도 끝이 나지 않자 그들은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죠. 왕은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어요. 그 망아지는 누워있던 곳에 주인이 갖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 것이 아닌데도 결국 소 주인이 망아지를 차지하게 되었죠. 억울한 쪽은 진짜 말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혼자 눈물을 흘릴 뿐 어쩔 도리가 없었죠. 여러 날 생각하던 끝에 말 주인은 왕비가 가난한 집 딸이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왕비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헤아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말 주인은 왕비를 찾아갔죠. 부디 망아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빌려주십시오. 말 주인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청혼했어요. 왕비가 대답했죠. 네가 만약 이 이야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마.
내일 아침 왕께서 사열하실 때 왕이 지나가시는 길에 서서 큰 그물로 물고기를 낚는 신용을 해라.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 낚인 것처럼 그물을 뒤집고 있거라. 그럼 왕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보실 테니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거라. 왕비는 그렇게 말하면서 대답을 가르쳐 주었죠. 다음 날 그 말주인은 왕이 지나가는 길에 서서 물고기 잡는 신용을 했어요. 과연 왕은 그 모습을 보자 사람을 시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겠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무슨 물고기를 잡는단 말이냐? 황소가 망가지를 낳는데 물 없는 곳에서 물고기인들 못 잡겠습니까? 심부름꾼은 왕에게 돌아가 이 대답을 전했어요. 왕은 말 주인을 불러 물었죠. 너 같은 바보가 그런 짓을 혼자 할 수 있을 리 없다. 누가 반드시 꾀를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감추지 말고 얘기하거라. 그러나 말주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죠.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저 혼자 생각해서 한 짓입니다. 왕은 화를 내며 말 주인을 마구 때리고 고문을 계속했어요. 견디다 못한 말 주인은 왕비가 가르쳐 주었다는 말을 하고 말았죠.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자 왕비에게 무섭게 화를 냈어요. 당신은 왜 나를 난처하게 하시오? 더는 당신을 왕비로 대할 수 없어. 당신과는 오늘로 마지막이오. 당신은 예전에 살던 오두막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오. 그러나 그동안 함께 살았던 정을 생각해 한 가지만 허락하겠소.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을 이 궁전에서 갖고 가도 좋소. 그것을 주는 대신 당신과는 인연을 끊겠소. 이 말을 들은 왕비는 대답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왕비는 왕과 이별하기 위해 잠자는 약을 강하게 탄 술을 가져오게 했어요.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많은 술을 마셨고 곧 깊은 잠에 빠져버렸죠. 왕비는 왕이 잠든 것을 보고 일꾼을 불러 깊이 잠든 왕을 마차에 실어 자기가 살던 오두막집으로 데리고 가게 했어요. 집에 도착한 왕비는 자기가 자던 침대에 왕을 눕혔죠. 왕은 밤낮 없이 며칠을 깊은 잠을 잤어요. 며칠 후에야 눈을 뜬 왕은 깜짝 놀랐죠. 여기가 어디냐? 이상한 곳을 왔구나. 왕은 시종을 불렀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만에야 왕비가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죠. 폐하, 당신께서는 무엇이든 궁전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폐하만큼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것은 없기 때문에 폐하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눈물을 글썽이며 왕비를 끌어안았어요. 사랑스러운 왕비요. 그대는 역시 나의 아내요. 나 또한 그대의 것이요. 마음이 풀린 왕은 슬기로운 왕비를 다시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또 한 번 화려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